오프닝. 르나드 레스토랑의 수정 샹들리에 아래 대리석 바닥에 그림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안나, 손을 세 번째 유니폼을 고쳐 입으며 손을 떨었다. 맨해튼 상류층을 대접하는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 숨겨진 진짜 자신을 은폐하려는 익숙한 중압감 때문이었다. 24세 그녀는 완벽하게 투명인간이 되는 법을 터득했다. 미소 띤 유령처럼 레스토랑을 떠다녔다. 12번 테이블 와인 리필해야해. 선임 웨이트리스 사라가 주문 패드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불렀다. 그리고 오늘 밤은 블랙우드 씨한테 아무것도 흘리지 마. 벌써 2번이나 실내온도 불평했어.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샤토 마르고 병을 들었다. 안나는 목덜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손님께서 아주 열심히 일하신대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도 말했을 텐데요. 마커스는 웃었다. 진심으로 놀란 소리였고 다른 몇몇 손님들이 돌아보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채소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 알죠? 당신은 수화를 못하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유머 감각은 알죠. 그리고 당신이 얼굴을 붉히는 걸 보면 우리 중 한두 명을 당황하게 만들려고 뭔가 말을 한 게 분명하네요. 안나는 부인하려 입을 열었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커스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손님이 더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마커스는 아주 순진한 척하려는 어머니를 흘끗 보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준비됐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미래는 밝은 가능성과 풍요로운 약속으로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안나 마르티네즈, 곧 안나 블랙우드가 될 그녀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도시가 삶과 에너지로 웅성거렸다. 각자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각자의 싸움을 하고 각자의 강점을 발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딘가 연방교도소에서는 데이비드 첸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 햇살과 웃음,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부엌에서 안나와 마커스는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막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둘 중 누구도 감히 꿈꿔본 적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나요? 그 질문은 안나가 풀고 싶지 않은 의미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게 이렇게 가까이 서 있으니 그녀는 그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아마 그녀의 월세보다 비쌀 값비싸고 미묘한 향이었다. 그녀는 그의 평판보다는 더 많이 웃었음을 암시하는 눈가의 잔주름과 그의 양복 자켓이 어깨에 걸쳐진 방식을 볼 수 있었다. 손님은 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 익숙하고 저는 손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질문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안나는 그 밑에 깔린 취약함의 날카로움을 포착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실망시켰을까?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진정한 유대감보다는 그의 은행 잔고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을까? 사라가 제가 문제만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전에 제 일을 하게 해주세요. 마커스는 사라가 드러내지 못하는 불안감으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호스트 스테이션 쪽을 흘끗 보았다. 알았어요. 물론이죠. 그는 물러섰지만 그의 눈은 안나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끝이 아니에요. 손님, 저는 질문이 있어요. 안나 마르티네즈. 그가 그녀의 플레임을 안다는 사실이 그녀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됐다. 그는 아마 자신이 자주 가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 터였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놀라움을 줄 수 있는 답이 있을 것 같군요. 안나는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세상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3달 동안 그녀는
익명의 안전함 속에서 그저 보이지 않는 서비스 노동자였다. 이제 마커스 블랙우드는 그녀를 풀어야 할 퍼즐처럼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일하러 가봐야 해요. 그녀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청처럼 들렸다. 물론이죠. 마커스가 거의 정중하게 옆으로 비켜섰다. 하지만 안나,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것은 질문도 요청도 아니었다. 기대감과 공포가 동시에 심장을 뛰게 만드는 약속이었다. 그녀가 멀어져 갈 때 그는 식당 건너편으로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블랙우드 부인이 지나가며 그녀의 눈을 마주치더니 짧게 수화로 그가 널 마음에 들어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안나는 휘청거렸다. 저녁 내내 와인을 채우고 음식을 서빙하며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안나는 12번 테이블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쪽을 흘끗 볼 때마다 마커스는 그녀를 주시하는 듯했고 그의 표정은 사려 깊었다. 그들이 드디어 떠날 때예요. 그가 안나의 스테이션에 멈춰섰다. 안나씨, 즐거운 저녁 되세요. 그는 조용히 말하더니 몸을 더 가까이 숙였다. 다음에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거기서 공부했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안나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파리에 대해 블랙우드 부인에게조차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커스는 안나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 점들을 이어붙였다. 그가 어머니를 출구 쪽으로 안내하는 것을 지켜보며 안나는 자신이 애써 유지해온 익명성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다. 마커스 블랙우드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단순히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사하고 있었다. 밤늦게 팁을 세는 안나의 손이 떨렸다. 마커스의 마지막 말이 경고음처럼 귓가에 울렸다. 파리. 그가 어떻게 파리에 대해 알았을까? 그녀는 센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사회실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협상하던 예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과거를 조심스럽게 묻어버렸는데. 괜찮아, 아가씨? 세라가 그녀 옆에 나타났다. 세월의 흔적이 밴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유령이라도 본 것 같네. 괜찮아요. 안나는 거짓말하며 구겨진 지폐를 지갑에 쑤셔 넣었다. 그냥 피곤해요. 그 블랙우드라는 사람, 널 정말 당황하게 만든 것 같던데 아까 그 손짓은 뭐였어? 안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세요. 주방장님께 칭찬을 해드린 것뿐이에요. 수아를 언제부터 알았어? 질문은 아무렇지 않은 듯했지만 안나는 그 밑에 깔린 호기심을 감지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하게 살기 위해 그토록 애썼는데 마커스와의 한 번의 대화가 몇 달간의 조심스러운 익명 생활을 무너뜨렸다. 대학 때 조금 배웠어요. 안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실제보다 더 무심하게 들리기를 바라면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세라의 표정은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뭘 했든 간에 깊은 인상을 남긴 건 확실해. 그가 팁으로 200달러를 남겼어. 안나의 가슴이 철렁했다. 네? 30분 저녁 식사에 200달러요? 세라의 눈이 질투와 의심이 뒤섞인 빛으로 반짝였다. 부잣집 남자들은 연어만 먹으러 다시 올 생각 아니면 그렇게 팁을 주지 않아. 세라의 어조에 담긴 암시는 안나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봐 아가씨, 내가 식당 일을 20년 했어. 그런 남자들은 늘 그래. 조심해 알겠지?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규칙으로 살지 않아.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라의 경고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마커스 블랙우드는 세라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비밀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훨씬 더 위험했다. 퀸즈에 있는 그녀의 원룸 아파트까지 가는 지하철 안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모든 그림자가 잠재적인 위협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안나는 지난 2년간 데이비드 첸이 시작한 일을 끝내러 올까봐 뒤를 돌아보며 살았다. 그녀의 전 약혼자는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데 있어 체계적이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명성을, 그 다음에는 경력을, 마지막에는 재정을. 그녀를 완전한 파멸에서 구한 유일한 것은 그녀가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이었다. 하지만 마커스가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다면 데이비드가 그녀가 생각만큼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가 일을 끝내기로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안나가 아파트의 새 층을 오르는 동안 전화가 울렸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레스토랑 인사과에서 번호를 받았습니다. 마커스 블랙우드입니다. 오늘 밤 저희 어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아직까지도 당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나는 메시지를 응시했다. 심장이 갈비뼈에 세차게 부딪혔다. 인사과. 물론 마커스 같은 남자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원하는 것을 취할 뿐이다.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무심한 침해는 그녀를 화나게 해야 마땅했지만 대신 뼛속 깊이 스며드는 공포로 그녀를 채웠다. 그녀는 정중한 답장을 타이핑하다 지웠다. 다시 시작했지만 또 지웠다. 결국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전화기를 꺼버렸다. 그녀의 아파트는 퀸즈의 웨이트리스가 예상할 법한 모습 그대로였다. 작고 텅 비었으며 남은 물건들이나 떨이 상품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매트리스 밑에는 그녀의 진짜 보물들이 담긴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컬럼비아 MBA 학위, CPA 자격증, 그리고 데이비드가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훔쳐간 특허권 문서들. 안나는 랩톱을 꺼냈다. 마커스 블랙우드. 이름만 들어도 돈 냄새가 났다. 금수저, 졸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종류의 돈. 그녀는 석 달 동안 그의 테이블을 맡았지만 그는 그녀를 가구 이상으로 본 적이 없었다. 식당 안은 임대료, 병원비, 아이들 학용품 값을 내고도 식료품을 살 돈이 충분할지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로 웅성거렸다. 안나는 그 세계를 너무나 잘 알았다. 다른 생애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과거에 그녀도 그곳에 살았다. 의외의 조우. 실례합니다, 아가씨. 날카롭고 단호하며 참을성 없는 목소리가 안나의 등골을 저절로 고추세웠다. 채권자들에게서 겨우 숨겨둔 과거의 유물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가 지난 2년간 피해왔던 검색어를 입력했다. 데이비드 체이비드 첸과 피너클 파이낸셜. 검색 결과에 그녀의 위장이 뒤틀렸다. 데이비드의 회사는 그녀의 추방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있었고 그녀에게서 훔친 작업물들을 기반으로 지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피를 차갑게 만든 것은 최근 뉴스였다. 피너클 파이낸셜, 블랙우드 인더스트리와의 합병 발표. 마커스 블랙우드, 데이비드 첸, 파트너. 안나의 손이 입으로 날아갔다.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억눌렀다. 우연일 리 없었다. 데이비드는 잔인하고 계산적이며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지만 부주의하지는 않았다. 그가 마커스와 손을 잡았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가 어떻게 그녀의 위치를 알아냈을까? 마커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데이비드가 시작한 일을 끝내려는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을까?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마커스로부터 온 또 다른 메시지였다. 아마 피곤하시겠지만 우리의 대화가 계속 생각납니다. 내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요. 안나는 단어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메시지를 응시했다. 모든 본능이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데이비드가 짜는 거미줄에 걸리기 전에 다시 사라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망치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돈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두려움에 지쳐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존재감 없는 삶에 지쳐 있었다. 머릿속의 모든 합리적인 생각에 반하여 안나는 답장했다. 내일 밤에는 일해요. 하지만 점심은 괜찮아요. 답장은 즉시 왔다. 좋아요. 정오에 데리러 갈게요.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요. 안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르려 하거나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다음날 아침, 안나를 다시 한번 정신없이 만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계획 변경,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 로우 도서관 계단에서 만나요. 당신이 공부한 곳을 보고 싶어요. 안나의 피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컬럼비아. 그는 이미 그녀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던 점들을 이미 연결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교에 대한 무심한 언급은 마치 덫이 그녀를 죄어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 도망치는 것은 그의 의심만 키울 뿐이었고 그녀는 유령처럼 사는 것에 지쳐 있었다. 안나는 지난 삶에서 건져낸 단 하나의 옷, 한 벌의 검은색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입었다. 그 옷은 그녀가 지금 2달 버는 돈보다 더 비싼 것이었다. 그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은 낯설었다. 마치 연기하는 법을 잊어버린 연극의 의상을 입은 것 같았다. 캠퍼스는 수업 사이를 오가는 학생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다. 그들의 얼굴은 안나가 한때 느꼈던 낙관적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커스를 그가 말한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았다. 도서관 계단에 앉아 2잔의 커피를 앞에 두고 억누르기 힘든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낮에 보니 달라 보였다. 어딘가 더 젊고 덜 위협적인 느낌이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가을 햇살을 받았고 값비싼 정장 대신 어두운 청바지와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 스웨터는 아마 안나의 한 달 월세보다 비쌌겠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캐주얼해 보였다. 찾았네요. 그가 일어서며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거의 안 왔어요. 안나는 솔직히 말하며 고맙게 커피를 받아들였다. 값비싼 캠퍼스 근처 카페 커피였다. 그녀가 익숙해진 평범한 다이너 커피가 아니었다. 하지만 왔잖아요. 왜죠? 질문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안나는 그 밑에 깔린 강렬함을 감지했다. 마커스의 모든 행동은 답변을 얻고 퍼즐을 푸는데 익숙한 사람을 암시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최신 미스터리일 뿐이었다. 과거로부터 도망치는데 지쳤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조차 놀랄 만큼 솔직하게 말했다. 마커스의 표정이 변했다. 거의 부드러워졌다. 특정한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망치는 건가요? 내가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안나 씨, 24살에 컬럼비아 대학 교육을 받고 맨해튼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고급 와인을 이해하죠. 그리고 어제는 몰래 프랑스어 단어 발음을 교정해 주더군요. 안나는 커피를 마시다 살에 들릴 뻔했다. 그걸 들었어요? 다 들려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직업병이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게 돼요. 마커스는 다시 계단에 앉으며 그녀에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나쁜 이별? 가족 스캔들? 아니면 작은 나라의 국가 부채만큼의 학자금 대출? 그의 어조는 가볍고 농담 같았지만 안나는 그의 회색 눈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의 한 버전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가 직접 알아내기 전에 이야기를 통제할 기회를. 위에 말한 것 전부 다요. 안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와 그녀 사이에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며 옆에 앉았다. 거기에 제가 믿었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창의적인 재정 계획을 짜준 것까지 포함해서요. 누군가 당신에게서 훔쳤군요. 질문이 아니었고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방식은 안나의 가슴에 꽉 조여있던 무언가를 약간 틀어주었다. 판단도 동정도 아닌 사실에 대한 인정이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훔쳤어요. 안나가 정정했다. 내 일, 내 명성, 내 미래까지. 제가 빚 때문에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민준 씨. 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제가 마땅히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모두를 납득시킨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거예요.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손가락은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다. 데이비천.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안나의 컵이 힘없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커피가 돌계단에 튀었다. 어떻게 그걸... 데이비천을 아주 잘 알거든.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지.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우는 듯했다. 안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준의 팔을 잡았고 그녀의 손톱이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에 파고들었다. 그를 알아요? 어떻게 그를 알아요? 민준은 자신의 팔에 얹힌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안나 씨, 데이비천은 내 사업 파트너야. 우리 커리어에서 가장 큰 거래를 막 성사시키려던 참이었지. 그 말들은 안나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물론 데이비드는 그녀가 안심하기 시작할 때마다 기어코 그녀의 삶에 다시 끼어들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물론 그는 민준 같은 사람을, 그녀가 이제 막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할 것이었다. 이건 계략이에요. 안나가 속삭이며 민준의 팔을 놓아주고 일어서려 했다. 이 모든 것, 그 식당, 민준 씨 어머니, 제 배경에 대한 관심. 그가 당신에 보낸 거죠. 아니. 민준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지만 아프게 하진 않았다. 안나 씨, 맹세컨대 데이비드는 내가 여기 있는 줄 전혀 몰라.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와는 아무 상관없어. 믿지 않아요. 그럼 증명하게 해줘.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스크롤했다. 지금 당장 그에게 전화할 거야. 콜롬비아에서 그를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났다고 말할 거야. 그의 반응을 지켜봐. 안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민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돌아섰고 예상보다 가까이 서 있는 마커스 블랙우드를 마주했다. 그의 강철 같은 회색 눈이 그녀를 응시했고 그 강렬함에 안나는 가슴이 저릿했다. 그는 키가 컸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혀야 했다. 그의 짙은 머리카락은 안나가 일주일 버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관리받은 것처럼 완벽했다. 말끔한 양복은 아마 이탈리아산, 확실히 값비싼 것이었다. 손님, 와인입니다. 안나가 와인병을 살짝 들어올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 말고. 마커스가 뒤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우아한 여인을 향해 손짓했다. 어머니여, 지난 10분 동안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하셨어요. 안나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마음이 죄어왔다. 그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민준아.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그들 사이를 채웠다. 안나가 기억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매력적인 목소리였다. 타이밍 한번 완벽하네. 마침 합병 서류를 검토하던 참이었어. 모든 게 다... 데이비드. 민준이 말을 끊어떴다. 간단한 질문 하나. 어제 사람 한 명을 만났는데 비즈니스 스쿨에서 널 안다고 하더군. 안나박이라고. 언어학 전공이었고 한동안 금융계에서 일했다고. 데이비든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안나는 데이비드의 충격이 전화선을 통해 퍼져오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안나박? 잘 모르겠는데 그래야 할 이유라도 있나? 너무나 쉽게, 너무나 부드럽게 나온 거짓말에 안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2년간의 삶, 2년간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나눈 꿈을 데이비드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부인할 수 있었다. 내가 오해했나 보네. 민준이 안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는 너를 아주 잘한다고 확신하는 것 같던데 함께 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도 하고. 알잖아 민준아. 비즈니스 스쿨은 수많은 가벼운 인연들을 맺어주잖아. 아마 우리 스터디 그룹이었거나 그랬겠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안나는 웃음과 흐느낌 중간쯤 되는 소리를 냈다. 스터디 그룹이라니. 3년간의 파트너십, 2년간의 약혼을 데이비드는 가벼운 스터디 그룹 관계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그래, 혹시라도 기억나면 알려줘. 스타인버그 계약건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럼, 그리고 민준아, 나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해. 자네처럼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짜 인맥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면 놀랄 거야. 통화는 끝났고 안나와 민주는 멍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가짜 인맥이라고요? 안나가 멍하니 되풀이했다. 그게 우리의 약혼이었나 봐요. 가짜 인맥. 민주는 마치 휴대폰이 자신에게 모욕을 준 것처럼 노려보고 있었다. 2년 동안 데이비드 청과 약혼했다고? 우리는 그전 3년간 사업 파트너였는데. 안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와 단절된 느낌이었다. 우리는 피나클 파이낸셜을 함께 만들었어요. 모든 알고리즘, 모든 A 고객 전략, 회사를 성공시킨 모든 혁신.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전부 훔쳤죠. 단순히 훔친 게 아니에요. 그는 제가 그에게서 훔쳤다고 모두가 믿도록 만들었어요. 위조된 문서, 조작된 재무 기록, 고객들에게 제가 횡령했다고 확신시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그는 이미 저를 고소하고 제 모든 계좌를 동결시킨 후였어요. 민준의 턱은 너무 꽉 다물어져 있어서 안나는 그의 피부 아래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구나, 당연히. 그랬다면 지금 감옥에 있었을 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건 데이비드가 막판에 취하했기 때문이에요. 오해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자신은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모두가 여전히 제가 유죄라고 믿게 만들었죠. 대체 누가 죄가 명확하지만 관대함을 베풀려는 게 아니라면 절도 혐의를 취하하겠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스타일링했던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렸다. 그건 정말 사악하군. 그게 데이비드예요. 안나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당신의 사업 파트너이니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할 건가요? 민주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회색 눈은 읽을 수 없었다. 그러더니 그가 일어서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데이비드 천이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 말은 안나에게 희망을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지친 체념뿐이었다. 데이비드 같은 남자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그들은 죄로 이득을 보았다. 그리고 민준 같은 남자들은 아무리 진심인 것처럼 보여도 진실의 순간이 오면 항상 정의보다 돈을 택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내민 손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을 조였다. 데이비드가 영원히 죽였다고 생각했던 감정.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반대했지만 민준의 손을 잡고 그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게 했다. 왜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사업 거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데요. 민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강렬하게 탐색했다. 마치 그녀의 모든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어막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평생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왔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런데 어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어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을 뿐인 사람을 만났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본적인 인간적 예의 외에는 아무런 의도도 없는 사람을. 그가 잠시 말을 멈췄을 때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다. 그 동작은 그녀의 팔에 뜨거운 전율을 보냈다. 그리고 데이비드 천이 당신을 안다는 사실에 대해 내 면전에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건 당신이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아마도 사실이고 그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아마도 거짓이라는 뜻이지. 안나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증거도 문서도 앤들리스 설명도 없이 자신을 믿어주었던가.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요? 그녀가 속삭였다. 만약 제가 거짓말장이라면요? 민준이 미소 지었고 그 표정은 그의 얼굴 전체를 변화시켰다. 그럼 내가 아주 값비싼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겠지. 하지만 뭔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군. 그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걷기 시작했고 안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따르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건데요? 내 사무실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민준 씨, 안 돼요. 사람들이 알면 당신 명성에... 안나. 그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완전히 마주보았다. 난 내 명성에 신경 쓰지 않아. 난 진실에 신경 써. 그리고 데이비드 천에 대한 진실은 아주 흥미로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군. 그들이 함께 캠퍼스를 가로질러 걷는 동안 안나는 건물 유리창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힐끗 보았다. 억만장자와 웨이트리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삶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2년 만에 처음으로 안나는 자신이 데이비드의 야망에 희생된 피해자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싸울 가치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느낌. 민준의 사무실은 미드타운의 번쩍이는 고층 빌딩의 최상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통 유리창 너머로 맨해튼의 숨막히는 전경이 펼쳐졌다. 안나는 리셉션 구역을 지나가면서 입을 다물려고 노력했다. 디자이너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가구부터 예술품까지 모든 것이 고풍스러운 부와 세심한 취향을 외치고 있었다. 강 전무님. 그들이 다가가자 비서가 일어서며 안나를 보고는 전문적인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오늘은 출근 예정이 아니셨는데요. 계획이 바뀌었어, 미연씨. 다음 1시간 동안 내 전화는 전부 보류해줘. 민주는 안나를 자신의 거대한 개인 사무실의 이중문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미연씨, 이 회의는 완전한 기밀이야. 물론이죠, 전무님. 안나는 지나치면서 미연의 궁금한 시선의 무게를 느꼈고 자신의 티 단출한 검은색 드레스 차림이 이 모든 기업의 사치 속에서 얼마나 이질적인지 예민하게 의식했다. 민준의 사무실은 리셉션 구역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어두운 나무와 가죽으로 꾸며진 남성적인 공간이었지만 위압적이기보다는 어딘가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한 잔해. 민주는 안나의 연봉보다 더 비싸 보이는 술병들이 들어있는 사이드바 쪽으로 움직였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안나는 문 근처에 서서 왜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로 동의했는지 갑자기 확신할 수 없었다. 민준 씨, 정확히 뭘 이루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데이비드는 여전히 당신의 사업 파트너잖아요. 그냥 그럴 수는 없어요. 뭘 할 수 없다는 거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 민주는 아주 비싸 보이는 스카치 2잔을 따랐다. 안나 씨, 만약 데이비드 천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망쳤다면 그는 내가 파트너로 삼고 싶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돈은요. 또 다른 거래는 늘 있겠지만. 민주는 자신의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안나에게 자신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옳은 일을 할 또 다른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야. 안나는 맞은편 의자 끝에 앉았다. 온몸이 신경질적인 에너지로 팽팽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관련된 숫자를 보고 이사회가 질문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거예요. 내 이사회는 날 위해 일해. 내가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안나는 그 밑에 들이운 강철 같은 단호함을 놓치지 않았다. 사기 위에 쌓아 올린 숫자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마커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회색 눈동자가 강렬하게 타올랐다. 블랙우드 부인은 6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은회색 머리카락이 고전적인 쪽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친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묘한 손짓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가득했다. 안나는 무심코 와인병을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놓고 블랙우드 부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능숙하게 수화로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인의 얼굴이 기쁨으로 변했고 그녀의 손이 춤추듯 움직이며 대답했다. 오, 정말 근사하네요. 연어 요리에 대해 셰프에게 칭찬하고 싶었어요. 수년 전 타리에서 먹었던 요리를 떠올리게 하네요. 손님의 따뜻한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안나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수화로 답했다. 조리법에 대해 물어봐 드릴까요? 특별한 허브 블렌드를 사용하는 것 같던데요. 뒤편에서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진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녀는 프랑스 여행과 자신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블랙우드 부인의 생기 넘치는 답변에 집중했다. 특허의 시타를 고발하고 제가 도둑이라고 모두를 설득한 후에 제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워버렸어요. 파트너십 계약은 제가 단순한 직원에 불과했던 것처럼 수정되었고 특허 출원서에서는 제 이름이 발명가 목록에서 삭제되었죠. 마치 제가 존재한 적 없던 것처럼 만들었어요. 마커스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가락을 모아 깍지를 꼈다. 그 정도의 조직적인 문서 위조라니. 안나, 이건 단순히 비윤리적인 것을 넘어 범죄입니다. 그걸 증명하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데이비드는 매우 철두철미하고 비싼 변호사들을 쓰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커스가 전화를 꺼냈다. 제니퍼, 모리슨 웹 앤 어소시에이츠의 찰스 모리슨을 연결해줘요. 네, 토요일인 건 알아요. 급한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안나가 벌떡 일어섰다. 마커스, 안 돼요. 이건 당신의 거래를 망쳐버릴 거예요. 잘 됐군요. 마커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 거래가 훔친 지적재산 위에 세워진 거라면 파괴되어야 마땅하죠. 당신이 뭘 걸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마커스가 전화를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안나, 저는 이 거래는 물론이고 이런 거래 10개를 더 잃는다 해도 평생 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요. 하지만 제 품위까지 잃을 여유는 없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안나에게는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대체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이익보다 원칙을 택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누군가가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진정으로 위험을 감수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왜요? 그녀가 겨우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마커스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무 가까워 안나는 그의 회색 눈동자 속 은회색 점들을 볼 수 있었고 그녀의 한 달 월세보다 비쌀 것 같은 미묘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어제 당신은 그냥 저희 어머니의 셰프 칭찬을 듣고 자리를 뜰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10분 동안 어머니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험에 대해 묻고 성가신 존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거의 친밀하게 낮췄다. 5개 국어를 하지만 팁을 받으며 와인을 서빙하고 있으니까요. 콜롬비아 MBA를 가지고 있지만 상사가 당신을 골칫덩이로 생각할까봐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깎아내려진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안나는 다시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변호사들이 질문을 시작하고
당신의 이사회가 설명을 요구하고 데이비드가 반격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데이비드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마커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안나가 피할 시간을 주면서 엄지로 그녀의 뺨에서 눈물 한 방울을 닦아냈다. 문제는 당신이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거의 경건했다. 안나는 머릿속에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거슬러 그에게 기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마커스. 제 일, 제 명성, 제 자신감. 이 모든 것이 없으니 제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마커스의 다른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피부에 닿았다. 당신은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세운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첸이 사기까지 저지르면서 훔치려 할 만큼 진보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식당에서 외로운 노부인에게 친절을 베풀 품위를 잃지 않은 사람이죠. 그의 엄지가 그녀의 광대뼈를 따라 움직였다. 안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을 느꼈다. 2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당신은 싸울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나 마르티네즈. 문제는 당신이 그걸 믿느냐는 거죠. 안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불가능한 남자. 이틀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걸려는 남자. 모든 상황이 미쳤다. 타이밍도 상황도, 그의 손길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도. 하지만 2년 만에 처음으로 안나는 다시 자신인 것 같았다. 데이비드가 만들어낸 깎아내려지고 두려워하는 여자가 아니라 예전의 그녀 자신, 총명하고 유능하며 지켜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믿고 싶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럼 제가 증명하게 해주세요. 안나가 그가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마커스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흘끗 보고 표정을 굳혔다. 뭔데요? 안나가 물었다. 데이비드의 문자. 데이비드의 문자. 우리 회의를 월요일로 당기고 싶대. 논의할 새로운 흥미로운 발전사항들이 있대. 안나는 뱃속에서 얼음이 어는 것을 느꼈다. 마커스, 조심해야 해요. 그가 당신이 저에 대해 안다는 걸 조금이라도 눈치챈다면. 그럴 리 없어. 데이비드 첸이 아는 건 내가 그의 수익에만 관심 있는 또 다른 탐욕스러운 사업가일 뿐이니까. 마커스의 미소는 날카롭고 육식적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고 있어. 안나는 다시 경고하고 싶었지만 마커스의 눈에 어린 결단력은 그녀가 거의 잊었던 것을 상기시켰다. 누군가가 자기 편에 서서 함께 싸워줄 때의 기분.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마커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저를 믿어줘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데이비드가 무기화했던, 다시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믿음이라는 단어. 하지만 마커스의 회색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안나는 2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신뢰의 조심스러운 시작이었다. 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진심이었다. 할 수 있어요. 마커스의 미소는 가장 긴 밤 이후의 일출 같았다. 좋아. 월요일 아침, 데이비드 첸은 자신의 과거가 드디어 자신을 따라잡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마커스가 안나를 품에 안자 안나는 어쩌면 정의가 그녀가 믿었던 것만큼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설령 죽었다 해도 적어도 이번에는 데이비드의 분노에 혼자 맞서지 않을 것이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안나 마르티네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월요일 아침은 안나의 기분을 반영하듯 회색빛 흐린 하늘로 시작했다. 그녀는 마커스의 건물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 빗줄기가 스친 창문 너머로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커스는 데이비드와의 회의 동안 사무실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미래가 비싼 정장을 입은 두 남자에 의해 결정되는 동안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의 10분 전.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비드는 당신이 연루된 걸 모를 거야. 조심해. 안나의 손이 떨렸다. 조심해요. 그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에요. 답장이 즉시 왔다. 알아. 하지만 나도 그래. 안나는 문자를 응시하며 마커스의 자신감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커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비드를 잘 알았다. 그가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악당으로, 괴물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냉철한 정밀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지켜봐왔다. 그녀 위 43층에서는 마커스 블랙우드가 데이비드 첸이 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는지 곧 알게 될 참이었다. 마커스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회의실의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의 외모, 태도, 질문까지도. 데이비드는 이것이 단순한 실사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되었다. 블랙우드 이사님, 제니퍼의 목소리가 인터컴으로 들려왔다. 첸 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들여보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데이비드 첸이 세상을 소유한 남자다운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노부인이 수화로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귀가 먹은 걸 알면 그냥 미소 짓고 고개만 끄덕이죠. 수화를 정말 아름답게 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안나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고 자신이 방금 무엇을 드러냈는지 깨닫고 얼어붙었다. 3. 정체 발각의 위기. 언어학이요? 마커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순간을 갈랐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떤 표정인지 읽을 수 없었다. 어느 대학이요? 안나는 가슴속에서 익숙한 공포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너무나 조심했는데 이제 진정한 인간적 교감의 순간이 그녀가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가면을 깨뜨린 것이다. 그냥 몇 과목 들었을 뿐이에요, 손님. 그는 마커스가 기억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고 완벽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카락과 자세히 보면 눈을 제외하고는 진짜처럼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마커스, 만나서 반가워요. 데이비드가 익숙한 따뜻함으로 손을 내밀었다. 일정을 앞당겨줘서 고마워요. 당신 스케줄이 살인적이라는 건 알아요. 괜찮습니다. 마커스는 내밀어진 손을 잡았다. 단단한 악력, 값비싼 시계,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 데이비드의 모든 것이 성공, 유능함, 신뢰를 외치고 있었다. 커피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합병 일정을 생각했는데 최소 6주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팀이 원래 제안에 없던 추가 자산들을 찾아냈거든요. 마커스는 은쟁반에서 커피를 따랐다. 그의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여유로웠다. 추가 자산이라뇨? 지적재산권 말입니까? 네, 주로 내부적으로 개발해온 독점 알고리즘들입니다. 데이비드는 감사하다는 듯 컵을 받았다. 변호사들이 개입하기 전에 먼저 숫자들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커스가 의자에 앉았다. 그의 몸의 모든 근육이 드러내지 않으려는 긴장으로 팽팽하게 뭉쳐 있었다. 그 알고리즘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지난달에 언급했던 리스크 평가 프로토콜과 관련이 있습니까? 데이비드의 미소가 더 크게 번졌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혁명적인 기술이죠. 정말요? 18개월 앞선 시장 패턴을 예측하는 모델이라고요? 이건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대단하네요. 이 모든 걸 기사에서 직접 개발하셨다고요? 물론이죠. 제 수석 연구원은 천재입니다. MIT 박사학위에 수년간 정량 분석 경험을 가지고 있죠. 이 기술 개발에 3년 넘게 매달렸습니다. 마커스는 눈앞의 수첩에 뭔가를 끄적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연구원은 합병에 대해 큰 문제는 없고요? 지적재산권, 특허 분쟁 같은 건 염려 없을까요? 전혀요. 개발 과정은 깨끗합니다. 모든 작업은 회사 계약 아래 이루어졌고요.
저희 법무팀이 서류 준비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너무나 매끄럽고 자신감 넘치는 거짓말에 마커스의 가슴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안나의 말이 맞았다. 데이비드는 달인의 경지에 이른 조작꾼이었다. 숨도 쉬지 않고 역사를 다시 쓰는 재주가 있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규모의 계약에서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겠죠? 마커스는 페널을 내려놓고 뒤로 기대앉았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3년이라는 개발 기간은 귀사 규모에 비해 상당한 투자로 보이는데 연구 개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셨죠? 데이비드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너무 짧아서 마커스는 거의 놓칠 뻔했다. 초기 자금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했습니다. 그 후 기술의 사업성이 입증되면서 수익을 재투자했고요. 현명한 자금 운용이죠. 그리고 MIT 박사 학위를 가진 수석 연구원은 3년 내내 함께했고요. 그보다 더 오래 함께했습니다. 학문적 배경도 훌륭하지만 실제 적용이 중요하죠. 저희는 함께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커스는 속이 메스꺼렸다. 데이비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계산된 진실 왜곡이었다. 안나의 작업을 도둑질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이다. 그가 자신들의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안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무심함은 숨막히는 잔인함이었다. 그 연구원분을 만나보고 싶네요. 저는 혁신의 배후에 있는 인물에게 항상 관심이 많아서요. 데이비드의 망설임은 거의 알아챌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저희 아시아 지사 파트너들과 함께 시스템 구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천재적이지만 기업 회의에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돌아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커스는 커피를 집어들며 이 움직임으로 데이비드의 표정을 살폈다. 그동안 개발 문서, 일정, 방법론, 테스트 프로토콜 등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술팀에서 계약을 협정하기 전에 아키텍처를 이해해야 해서요. 당연하죠. 제 비서에게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화면을 두드렸다. 이번 주말까지 모두 전달될 겁니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메모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씨, 추가 자산에 대한 투명성에 감사드립니다. 신뢰는 어떤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기반이니까요. 물론이죠. 데이비드의 미소는 진정한 온기로 빛나는 듯했다. 사업에서의 정직함은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을 가져다 주죠. 거짓말은 결국 당신을 따라잡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너무 짙어 마커스는 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들은 30분을 더 투자, 예측과 합병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비드는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시장 지배력을 그림으로 그렸고 만약 마커스가 그것이 도둑질과 사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데이비드가 마침내 떠났을 때 그의 악수는 확고했고 태도는 자신감에 찼으며 약속은 화려했다. 마커스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후에야 휴대폰을 꺼냈다. 찰스 모리슨에게 지금 전화해. 안나는 세 번째 커피를 마시던 중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마커스의 이름에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서론 없이 물었다. 당신이 예측한 그대로예요.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더군요. 개발 일정, 연구팀, 자금 출처, 그리고 안나 씨까지. 수석 연구원이 MIT 박사학위 소지자 남성이라고 주장하던데요. 안나의 웃음은 썼다. 제가 맞춰볼까요? 이 미스터리한 연구원은 마침 싱가포르에 있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던가요? 매우 실용적이지만 기업 환경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고요? 참 편리하네요. 안나는 눈을 감았다. 데이비드의 조작이 주는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내 질문에 수상함을 느꼈나요? 전혀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영리한지 과시하며 거의 빛나는 듯했죠. 마커스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묻어 있었다. 안나 씨, 제가 경력 동안 부도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가 당신의 존재를 아무렇지 않게 지워버리는 방식은 사이코패스 같아요. 제가 경고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당신 말이 옳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커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어떻게 지내세요? 안나는 커피숍을 둘러보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 안나의 최근 기억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저는 늘 다른 불행이 닥칠까봐 기다리는 중이에요. 데이비드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마커스. 그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거짓말을 하는 건 자신이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제 말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위협에 단순히 반응하지 않아요. 그는 미리 예측하고 문제가 되기 전에 무력화시키죠. 빗줄기와는 상관없이 한기가 스쳤다. 마커스, 혹시 그가 다 아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정교한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연락했다는 걸 알 길이 없어요. 정말 확실히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그에게 콜롬비아 출신 여성, 언어학 배경을 가진 사람, 그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물었죠. 그리고 3일 뒤 갑자기 그의 개발팀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나 우연의 일치잖아요. 마커스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가 당신이 콜롬비아와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데이비드 첸은 당신만큼이나 우연의 일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마커스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팽팽했다. 안나 씨, 지금 어디세요? 당신 빌딩 맞은편 커피숍이요. 왜요? 만약 당신이 옳다면, 만약 데이비드가 우리의 연결을 알아챘다면 당신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는 당신이 불편할 때 당신의 삶을 한번 망쳐놨죠. 당신이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뭘 할 것 같으세요? 안나의 뱃속에 얼음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의의 가능성, 정당화에 대한 희망에 너무 집중해서 데이비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완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결코 느슨한 끝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커스, 오늘 밤 사라져야겠어요. 도시를 떠나 다시 이름을 바꿔야 해요. 안 돼요. 마커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망치는 건 처음에도 통하지 않았고 지금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얼버무렸다. 별거 아니라고요? 마커스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의 전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수화를 유창하게 하시고 언어학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제가 걸겠습니다만 당신이 아는 언어가 그게 다가 아닐 겁니다. 또 뭘 숨기고 있죠? 그 질문은 도전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렸다. 안나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힌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라가 초조하게 주위를 맴도는 것을 감지했다. 사라는 아마 안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지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일하러 가봐야 해요. 안나가 나지막이 말하며 와인병을 잡으려 했다. 기다려요. 마커스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데이비드는 그냥 당신을 쫓아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당신 뒤를 봐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그를 압박해야 해요. 그가 당신을 사냥하도록 두는 대신 우리에게 오도록 만들어야죠. 안나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그건 자살행위예요. 당신은 그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신도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마커스의 어조에는 안심과 동시에 섬뜩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안나 씨, 저는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고서는 10억 달러짜리 회사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첸이 제가 아끼는 여자를 협박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가 갑자기 말을 멈추자 안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를 뭘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아끼는 여자. 마커스가 조용히 말했다.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까지 신경 쓰다니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네요. 안나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마커스, 저도 알아요. 미친 짓이란 거 알고요. 타이밍도 최악이고 상황도 불가능하다는 거 알지만 지난 토요일 밤 이후로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말씀하시던 방식, 제가 못되게 굴었을 때 저를 지지해 주시던 모습, 데이비드가 모든 걸 파괴한 뒤 당신이 삶을 다시 세운 강인함까지. 당신은 저를 거의 모르잖아요. 충분히 알아요. 당신이 똑똑하고 친절하고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고 제가 그걸 돕고 싶다는 것도 알아요. 마커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데이비드 첸이 당신을 다시 해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안나는 눈물을 닦았다. 2년간 울고도 남아있는 눈물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만약 우리가 그가 한 짓을 증명할 수 없다면요? 그의 변호사들이 당신 변호사보다 더 뛰어나다면요? 그럼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나 씨, 제가 당신을 믿어주길 바래요. 그럴 수 있겠어요? 신뢰. 그녀의 적이 되어버린 단어. 데이비드가 너무나 철저하게 오염시켜서 안나는 다시는 신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커피숍에 앉아 마커스가 자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들으니 안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신뢰란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누군가를 믿는 것인지도 몰랐다. 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믿어요. 좋아요. 왜냐하면 제게 계획이 있거든요. 20분 후 안나는 마커스의 사무실로 돌아와 그의 전략을 들었다. 그 계획은 천재적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데이비드에게 직접 전화하라고요? 안나는 그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봤다. 마커스, 그가 정확히 기대하는 바예요. 그는 벌써 제가 어떤 식으로든 연락해오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겁니다. 마커스는 책상 뒤를 서성였다. 그의 에너지는 결심으로 번뜩였다. 그는 당신이 숨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동안 그림자 속에 머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것은 당신이 그의 사무실로 곧장 걸어 들어가서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건 예상치 못한 행동입니다. 마커스는 서성임을 멈추고 그녀를 강렬하게 응시했다. 안나 씨,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 당신은 데이비드로부터 도망치며 그가 서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뒀어요. 만약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춘다면요? 만약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는다면요? 안나는 공포와 뒤섞인 설렘 같은 감정이 살짝 느껴졌다. 제가 그와 맞서고 싶다고 해도 사실 전 싫지만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는 그냥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늘 그랬듯이 저에게 뒤집어 씌울 텐데요. 당신 혼자 가는 게 아니라면요? 마커스는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바로 데이비드에게 전화할 겁니다. 사냥은 시작되었다. 밤, 마커스의 고급스러운 개인 집무실. 조명은 은은하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안나, 30대 중반.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눈빛은 살아있다른 마커스, 30대 후반.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맨의 말을 듣고 있다. 마커스, 팀에선 그의 IP 자료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알릴 거야. 곧바로 그의 수석 연구원과 만나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겠지. 물론 그는 온갖 핑계를 댈 거야. 연구원이 싱가포르에 있지. 기억해? 그럼 이렇게 말할 거야. 사안이 너무 시급해서 그 연구원을 당장 불러들여야만 한다고. 이 거래가 그 만남에 달려있다는 걸 명확히 할 거야. 마커스의 입가에 날카로운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강철 같은 미소였다.
마커스, 날 믿어 안나. 김도윤 데이비드 단순한 만남 때문에 이 거대한 합병을 날려버릴 위험은 감수하지 않을 테니까. 안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마커스, 그리고 그 만남에 넌 닥터 안나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전문 독립 컨설턴트 박사님으로 말이지. 내가 고용한 사람. 김도윤의 지적재산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오데이셔스한 계획에 안나는 숨이 막혔다. 안나, 그는 날 당장 알아볼 거예요. 마커스, 물론이지.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는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게 될 거야. 김도윤의 강점은 상황을 통제하고 그림자 속에서 조종하는 능력이야. 하지만 그가 파괴했다고 믿었던 사람과 분명히 자신이 기대했던 망가진 희생자가 아닌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 그는 실수를 범하게 될 거야. 논리는 이해가 됐다. 하지만 김도윤을 다시 마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안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안나, 만약 그가 만나주지 않으면요? 경비를 부르면요? 아니면 날 체포하려 들면요? 무슨 혐의로? 사업 미팅에 참석한 혐의로? 안나, 당신은 도망자가 아니야. 심지어 정식으로 기소된 적도 없어. 김도윤이 당신에게 휘두르는 힘은 당신이 그걸 믿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마커스는 책상을 돌아 안나 앞에 섰다. 그의 손이 안나의 어깨에 부드럽게 닿았다. 두렵다는 것 알아.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믿었을 때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달라. 뭐가 다른데요? 안나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이번엔 당신이 혼자가 아니니까. 이번엔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 이번엔 내가 있으니까. 안나는 그의 회색 눈을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연민도, 동정도 아닌 진심 어린 염려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김도윤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실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진정한 파트너십 같은 것이 느껴졌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요? 이 일이 당신 회사, 당신의 명성, 당신이 일궈온 모든 것을 파괴하면요. 마커스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엄지손가락이 안나의 광대뼈를 부드럽게 쓸었다. 그럼 다시 만들면 돼. 하지만 안나, 여기서 물러선다면 내 진정성은 다시 만들 수 없어. 김도윤이 이기도록 내버려 둔다면 난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볼 수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은밀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찾았는데 잃을 순 없어. 그 말들이 공중에 매달렸다. 안나는 그 함축된 의미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커스의 진실한 표정, 그녀를 부드럽게 만지는 손길,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 이 모든 것이 안나의 마지막 저항을 뚫고 들어왔다. 안나, 좋아요. 해봐요. 멈추지 않았지만 움직임을 멈추게 할 만큼 단호했다. 그 접촉은 그녀의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전류를 흘려보냈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도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미안해요. 너무 날카로웠네요. 안나는 손목 위에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값비싼 시계, 잘 다듬어진 손톱, 육체노동의 흔적인 굳은 살이나 흉터가 전혀 없는 것을 알아챘다. 다시 그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거의 연약함에 가까운 것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님은 사랑스러우세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파리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좋아하시네요. 마커스가 그녀의 손목을 놓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요. 그 말은 안나가 멈추기도 전에 튀어나왔고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각을 가지고 있었다.
마커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잠시 동안 안나는 그에게서 미소의 기미를 보았다. 그럼 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손님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데 익숙할 뿐이죠. 이번에는 그의 미소가 확실히 진짜였다. 그의 얼굴 전체를 변하게 했다. 마커스의 얼굴에 해가 뜨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마커스, 정말이야? 안나, 떨리지만 단호하게. 무섭지만, 네, 좋아요. 안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안나, 이제 도망치는 건 그만둘 때가 됐어요. 마커스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단단히 끌어안자 안나는 그의 온기, 자신감,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그의 확고한 믿음에서 힘을 얻는 것을 느꼈다. 내일, 그녀는 2년 만에 김도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내일,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거나 아니면 또다시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세상이 무너진 이후 처음으로 안나박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 금융지구. 현대적인 유리 고층 건물들 사이 핀테크 이노베이션 본사 건물이 우뚝 솟아 있다. 첨단 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성공과 안정을 표방하는 건물이다. 안나, 어제와는 다른 단정한 검정색 정장 차림은 길 건너편 보도에 서서 한때 자신의 모든 꿈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악몽의 기념비가 된 건물을 올려다본다. 마커스, 그녀의 옆에 나타나며 커피 2잔을 내민다. 벌써 후회하는 건 아니겠지? 안나는 커피를 고맙게 받았다. 10월의 쌀쌀한 가을 공기 속에서 온기가 필요했다. 안나, 한때는 이 건물을 정말 좋아했어요. 김도윤 씨랑 제가 직접 고르고 사무실 디자인을 위해 몇 시간씩 계획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회사를 이야기했었죠. 마커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만들었어. 그가 공적을 가로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야. 안나는 마커스를 바라봤다. 값비싼 맞춤 슈트,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을 지배하는 듯한 아우라. 안나, 이 계획 정말 확실한 거죠? 일단 저 안에 발을 들이면 되돌릴 수 없어요. 마커스, 확실해. 문제는 당신이 준비됐느냐는 거야. 안나는 2년 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자신감 넘치고 성공적이었지만 성실함과 재능만으로도 김도윤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떠올렸다. 두려움에 짓눌리고 위축되고 존재감 없는 여자. 하지만 마커스와 함께 여기에 서서 그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을 느끼며 안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그 어떤 여자로도 남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부서졌지만 스스로를 더 강하게 재건하는 법을 배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안나, 준비됐어요. 그들은 함께 길을 건넜다. 마커스의 손이 안나의 등허리에 닿아 따뜻하고 안심이 되는 느낌을 주었다. 로비는 안나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대리석 바닥, 현대 미술 작품. 돈을 요란하게 과시하기보다는 속삭이는 듯한 세련된 고급스러움. 프런트 데스크의 경비원이 그들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다. 마커스를 알아보자 그의 표정은 즉시 직업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송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자마, 안녕하세요. 김도윤 실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님, 3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알아요. 안나는 스스로에게 놀라 황급히 말을 멈췄다. 경비원 안자마가 의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어디서 그녀를 본 적이 있는지 떠올리려 애쓰는 듯했다. 마커스, 재빨리, 부드럽게. 박 박사는 저희 합병에 대한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검증 문제로요. 경비원, 아, 그렇군요. 좋은 회의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안나는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익숙한 숫자들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났다.
20, 25, 30. 번호 하나하나가 그녀가 2년 동안 피해왔던 대치 상황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렸다. 마커스, 조용히 그녀의 손을 찾아 잡으며 숨 쉬어 안나. 기억해. 당신은 이곳에 속해. 이 회사는 당신의 노력으로 존재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응접실이 나타났다. 유리와 크롬, 그리고 세심하게 연출된 성공의 분위기. 응접실 데스크 뒤에는 안나가 알아보지 못하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김도윤은 안나가 떠난 후 모든 직원을 교체한 것이 분명했다. 성 대표님. 접수원은 훈련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김 실장님께서 메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핀 이노베이션의 성공에 관한 액자 속 기사들, 혁신상, 김도윤이 여러 산업 행사에서 찍힌 사진들로 장식된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안나는 2년 만에 김도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온전한 신화를 구축했다는 사실에 위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 신화 속에는 애초에 그녀의 존재는 없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있었다. 김도윤은 정확히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카락, 값비싼 슈트, 한때 안나의 심장을 설레게 했던 연습된 미소. 그는 회의실 테이블 머리에 서서 권위와 통제를 과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한순간 안나는 다시 예전의 두렵고 위축된 여자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마커스의 손이 그녀의 등에 닿았다. 따뜻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안나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기억해냈다. 따뜻하고 상냥한 목소리,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송 대표님, 정가 계시네요. 그리고 박 박사님이시죠? 김도윤의 눈이 방 건너편 안나의 눈과 마주쳤다. 안나는 그 순간 그에게 인식이 찾아드는 정확한 찰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아마 3초 동안 완전히 텅 비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안나는 충격과 계산,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까지도 그의 표정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가면이 제자리를 찾아 철컥 닫혔다. 조심스럽게 억제된 목소리. 죄송합니다만 혹시 저희 만난 적 있나요? 낯이 익으셔서요. 안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며 마치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듯한 그 무심한 축소는 안나에게 물리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짓눌리는 절망감 대신 완전히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격렬혈한 분노였다. 순수하고 깨끗하며 2년간의 두려움과 자기의심을 모두 태워버리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노. 안나, 고개를 꼿꼿이 들고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며 조용히. 만났죠. 하지만 기억 못하시는 것도 놀랍지 않네요. 당신은 늘 불편한 사람들을 있는 데 탁월했으니까. 김도윤의 미소는 흔들림 없었지만 안나는 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긴장이 감도는 것을 포착했다. 김도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안나, 명확하게 말하며 조롱하듯 공손하게 손을 내민다. 안나박입니다. 정말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어느 대학이냐고요. 안나는 올가미에 갇힌 기분이었다.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새로운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진실과 마커스의 눈에 커져가는 호기심 사이에 끼어 있었다. 블랙우드 부인은 두 사람의 대화를 분명한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아는 듯한 미소는 두 사람 모두가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컬럼비아예요. 안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고백처럼 느껴지는 단어였다. 컬럼비아에서 공부했어요. 마커스의 표정은 놀라움, 혼란, 그리고 존경심 같은 여러 감정을 스쳐 지나갔다. 컬럼비아는 훌륭한 언어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한 거죠? 그 순진한 질문은 안나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핀테크 이노베이션의 전 파트너이자 공동 창업자죠. 물론 당신의 현재 버전 역사에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겠지만요. 뒤따른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김도윤은 안나가 내민 손이 물어뜯기라도 할 듯 바라보았고 마커스는 이 모든 교환을 날카로운 주의력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지 않으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핀테크 이노베이션에 안나박이라는 파트너는 없었습니다. 안나, 휴대폰을 꺼내 다시는 쓸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진첩을 연다. 정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스크린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핀테크 이노베이션 론칭 파티에서 김도윤과 안나가 서로 팔을 두르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김도윤의 얼굴은 진정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도윤은 사진을 힐끗 보고 어깨를 으쓱했다. 김도윤, 저는 수많은 업계 행사에 참석합니다. 지난 몇 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안나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함께 코드를 작업하는 김도윤과 안나의 모습. 안나의 왼손에는 약혼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비즈니스 행사가 아닌 분명히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도윤이 안나의 뺨에 입맞춤하는 모습. 안나, 수백 명의 사람들. 김도윤 씨에게 저는 그저 수많은 얼굴 중 하나였나요? 김도윤, 마커스에게 전문적인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뭘 얻으시려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마커스 씨, 이 여자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커스가 차갑게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이분은 안나 마르티네즈 박사입니다. 당신네 회사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기술 중 17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죠. 정확히 당신이 우리 합병의 일부로 나에게 팔려고 했던 그 기술들 말입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의 가면이 벗겨졌고 애나는 그의 얼굴에 스치는 진짜 공포를 보았다. 그럴 리가요. 피나클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내 팀이 내부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당신 팀이라고요? 애나가 되물었다. MIT 박사학위를 가진 회의에는 항상 싱가포르에 있다고 불참하는 그 팀 말씀이신가요?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군. 애나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2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단단하고 굳건한 음성이었다. 나는 아무 수작도 부리지 않아, 데이비드. 나는 당신이 내게서 훔쳐간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야. 데이비드가 웃었다. 아마 경멸적인 냉소를 표현하려 한 것 같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럽고 인위적이었다. 훔쳤다고? 아주 심각한 TBM 비난이군요. 그래, 심각하지. 애나가 태블릿을 꺼내 폴더를 열었다. 위험평가 알고리즘의 원본 개발 노트를 보시겠어요? 제가 직접 손글씨로 쓴 당신이 특허를 신청하기 6개월 전 날짜가 적힌 문서 말이에요. 아니면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서 제게 기술 사양을 설명해달라고 애원했던 당신의 이메일을 보여드릴까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다. 누구나 문서를 위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애나가 동의했다. 하지만 이건 위조가 아니에요. 제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 백업 파일입니다. 생성 시점, 최종 수정 시점, 생성 기기에 대한 메타데이터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녀가 데이비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커스 씨에게 당신 회사 핵심 기술이 제 개인 노트북에서 개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도 안 돼. 데이비드가 마커스에게 몸을 돌렸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스며들었다. 마커스 씨, 이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이... 전 직원? 애나의 목소리가 그의 항변을 칼날처럼 갈랐다. 그게 이제 나를 칭하는 당신 방식인가요, 데이비드? 우리는 2년 동안 약혼했어요. 이 회사를 함께 세웠고 침대를 같이 쓰고 삶을 공유했으며 우리가 함께 만들 미래를 꿈꿨죠. 그녀가 일어나 테이블 주위를 돌며 데이비드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데이비드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걸 혼자 차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내 연구만 훔친 게 아니야. 내 인생을 훔쳤지. 내 평판을 짓밟고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어.
그리고 감히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지. 당신은 내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기 혐의로 고발했어. 그러다 막판에 모든 혐의를 철회해 관대한 척 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이 내가 유죄라고 믿게 만들었지. 애나의 목소리는 한 단어 한 단어 힘을 실어갔다. 우리 파트너십 계약을 바꿔서 나를 그저 직원처럼 보이게 했고 특허 출원서에서 내 이름을 삭제했어. 당신은 나를 지워버린 거야, 데이비드. 데이비드는 애나와 마커스 사이를 번갈아 보며 자신의 선택지를 빠르게 계산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마커스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이 말이죠. 데이비드의 시선이 마커스에게로 날아갔다. 당신도 이 여자를 믿는 겁니까? 마커스 씨, 이 여자는 분명 불안정합니다. 그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커스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들자 애나는 자신이 아는 문서임을 알아봤다. 제 법무팀이 지난 3일 동안 피나클의 지적재산권 주장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서 원본 특허 출원서가 현재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당신의 특허는 애나 박사의 공동 발명가 이름을 삭제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수정되었더군요. 발명 날짜도 변경되었고 외부 시스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술 사양도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마커스가 일어서자 그의 존재감이 갑자기 방을 조용한 위협으로 채웠다. 우리는 또한 데이비드 애나 박사가 직원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원본 파트너십 계약서도 찾았습니다. 그녀가 회사를 떠난 지 6개월 후에 변조된 그 계약서 말이죠. 데이비드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건 봉인된 회사 문서입니다. 당신은 법적 권한이, 제가 구매를 고려하는 지적재산을 조사할 모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마커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당신이 제게 훔친 물건을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데이비드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당신은 여자 한 명의 말 때문에 10억 달러짜리 거래를 파기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당신 회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창조한 여자 말인가요? 애나가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겼다가 그 믿음 때문에 배신당한 여자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갇힌 듯 보였다. 그의 평소 매끄러웠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애나 이봐, 우리 뭔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공헌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보상? 애나의 웃음은 씁쓸했다. 데이빗, 당신은 도둑질에서 협상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 내 평생의 노력을 훔친 대가로 합의금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그럼 뭘 원해? 애나는 한때 그녀에게 모든 것이었던, 그녀의 침대에서 꿈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했던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차가운 만족감 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정의를 원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이 누가 피나클 파이낸셜을 진정으로 세웠는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훔쳐간 모든 특허, 모든 기사, 모든 작업물에 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제 기술을 이용해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 대한 완벽한 회계를 원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거의 친밀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파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게 해줄 거예요. 데이비드는 충격에 휩싸여 침묵했다. 그가 짓밟으려 했던 여자가 강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본 듯했다. 거래는 취소합니다. 마커스가 조용히 말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데이빗, 저는 잠재적인 모든 파트너들에게 피나클 파이낸셜이 어떤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릴 겁니다. 데이비드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침착함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럴 수 없어. 계약은...
자산의 허위 진술로 인해 계약은 무효입니다. 마커스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변호사들이 이미 서류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싸울 거야.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두 사람 모두 파멸시킬 거야. 내가 뭘 하겠다는 거죠? 애나가 흔들림 없이 데이비드를 마주보며 일어섰다. 내 평판을 망치고 내 연구를 훔치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게 만날 거라는 겁니까?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 다 했어, 데이빗. 당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살아남았지.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눈에서 공포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번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진실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 말이야. 이번에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데이비드는 애나와 마커스 사이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분노, 절망, 그리고 패배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요. 애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끝나는 거야. 회의실을 나와 데이비드를 홀로 앉혀둔 채 떠나는 동안 애나는 지난 2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녀의 경력, 그녀의 삶, 그녀의 미래 전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 의해 도난당했다는 것을. 그녀가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녀의 명성이 체계적으로 파괴된 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때론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녀는 대신 말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렇죠. 마커스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회색 눈은 불편할 정도의 강렬함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정말 그렇지 않겠죠. 4. 미스터리와 호기심. 블랙우드 부인이 안나에게 손짓하며 그들 사이에 고조되던 긴장을 깨뜨렸다. 두 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녀는 장난기 넘치는 미소로 수화했다. 우리 아들은 너무 일만 해서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마커스가 거의 의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녀는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이 건물을 도망치듯 떠났던 그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다시 강인함을 되찾은 사람이었다.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다면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은 사람이었다. 6개월 후 애나는 마커스의 트라이베카 펜트하우스 주방에 서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는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갔다. 조리대 위의 신문에는 여전히 그녀를 미소 짓게 하는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다. 피나클 파이낸셜 설립자, 기업 사기 혐의로 5년형 선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기사가 있었다. 마르티네즈 테크놀로지 1분기 최고 실적 발표. 데이비드의 몰락 기사를 아직도 읽고 있나요? 마커스가 그녀의 뒤에 나타나 허리를 감싸 안고 목에 키스했다. 날 탓할 수 있나요? 2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는데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애나는 마커스의 가슴에 기대어 그의 품이 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음미했다. 가끔은 아직도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현실입니다. 믿으세요. 찰스 법무팀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마커스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사기, 지적재산권 도용, 기업 부정행위, 허위 재무 서류 제출. 데이비드는 한동안 아무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애나는 그의 팔 안에서 몸을 돌려 모든 것을 바꾼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경력에서 가장 큰 거래를 포기한 것에 대해 후회되는 건 없어요? 농담합니까? 마커스의 미소는 부드럽고 진심이었다. 그 거래를 포기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그게 뭔데요? 당신이죠. 그가 간단히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하지만 당신이 회사를 바닥부터 다시 세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대단했어요. 마르티네즈 테크놀로지는 업계를 바꿀 겁니다. 애나는 익숙한 자부심을 느꼈다.
지난 6개월은 법정 싸움, 특허 복구,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처음부터 세우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깨끗해지고 그녀의 기술이 되돌아오면서 애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르티네즈 테크놀로지는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고 세계의 주요 기업이 투자를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우리가 업계를 바꿀 겁니다. 애나가 정정했다.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단지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상기시켜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마커스의 목소리에 담긴 부드러운 진심에 애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6개월이 지났음에도 그녀는 때때로 이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마커스의 품에서 깨어나고 진정으로 자신의 회사를 건설하며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매일을 마주하는 삶. 줄 게 있어요. 마커스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긴장한 듯 들렸다. 내 생일도 아닌데. 알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었던 게 있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순간 안나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마커스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는 것을 본 것이다. 숨이 멎을 듯한 찰나 그가 부엌 한가운데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을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안나 마르티네즈. 마커스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취약함이 서려 있었다. 6개월 전, 당신은 내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죠. 당신은 내게 이윤보다 진실성이 왜 더 중요한지, 왜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사랑이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줬어요. 그가 상자를 열자 안나의 숨을 멎게 하는 반지가 드러났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클래식 솔리테어 반지였다. 정확히 안나가 자신을 위해 고를 법한 디자인이었다. 진정한 강인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당신이 가르쳐줬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고요. 마커스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의 회색 눈동자는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알아요.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걸 너무 빠르다고, 어쩌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안나,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춰 친밀하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사랑해요. 당신의 비범한 지성과 너그러운 마음에 반했어요. 당신의 강인함과 여린 모습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에게 수화로 말하는 당신의 모습, 더럽게 맛없는 커피를 끓이는 당신, 그리고 코드에 집중할 때 미간에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도요. 안나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예전에는 다시는 흘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눈물이었다. 무엇보다도 마커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내게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믿게 했고 존경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배려에 기반한 사랑을 믿게 했어요. 그는 안나를 올려다보며 지극히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안나 마르티네즈,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모든 동반자 관계가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이 늘 위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줄래요? 안나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준 이 놀라운 남자.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보고도 더 강하게 일어서도록 도와준 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상자 속 반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벽에 작은 무지개 빛깔을 뿌렸다. 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다가 이내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마커스. 모든 것에 다 네.
마커스는 놀라울 정도로 흔들림 없는 손으로 반지를 안나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일어서서 안나의 무릎이 약해질 정도의 부드러움으로 그녀에게 키스했다. 서로에게서 떨어졌을 때 둘은 동시에 울고 웃고 있었다. 세상에, 부엌에서 프로포즈를 할 줄은 몰랐어요. 안나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감탄하며 말했다. 근사한 레스토랑이라거나 로맨틱한 휴가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신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이 공간. 바로 여기서 청혼하고 싶었어요. 안나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고 집처럼 편안해진 부엌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커스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그들이 법적 싸움을 위한 전략을 세웠던 곳이자 승리할 때마다 축하했던 곳, 그리고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곳이었다. 게다가 마커스가 씩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후에 화려하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단순하고 솔직한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하고 솔직함. 안나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관계를 완벽하게 묘사하는 그 단어들을 되뇌었다. 그게 좋아요. 마커스가 다시 그녀를 품에 안았고 안나는 그의 품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모든 것이 얼마나 올바르게 느껴지는지 경이로워했다. 1년 전 그녀는 퀸즈에 숨어 지내며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신뢰는 불가능하다고, 사랑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들을 파괴하는 대신 서로를 성장시키는 동반자 관계를, 약점이 아닌 힘의 원천이 되는 사랑을 증명해준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다. 자, 마커스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 계획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부디 1년짜리 약혼과 대부분의 집값보다 비싼 결혼식을 원하는 신부는 아니라고 말해줘요. 안나는 순수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터뜨렸다. 실은 작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혹시 결혼식 전에 당신 어머니께 수화를 좀 더 배울 수 있을까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벌써 3번째 데이트부터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요. 손주요? 안나가 눈썹을 치켜떴다. 우리가 방금 막 약혼한 지 30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 손주들, 함께 늙어가는 것.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든 엉망진창 같은 일들을요. 마커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안나, 데이비드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요. 이제 신뢰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도요. 하지만 나는 장거리 경주를 위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안나는 마음속에 너무나 거대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 주체하기 어려웠다. 알아요. 그녀는 작게 말했다. 당신을 믿어요, 마커스. 완벽하게요. 이 단어들은 6개월 전이었다면 그녀를 두렵게 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와 자신에게 주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신뢰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선택하는 것임을 배웠다. 그리고 마커스 블랙우드는 분명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좋아요. 마커스는 다시 그녀에게 키스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상당한 신뢰가 필요한 신혼여행 계획이 좀 있거든요. 오, 정말요? 안나의 눈이 장난기 가득하게 빛났다. 어떤 종류의 계획인데요? 파리, 샴페인, 그리고 모든 프랑스 인연이 실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계획이요. 안나는 파리라는 말에 잠시 마음이 아려왔다. 한때 데이비드와 함께 삶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도시, 그녀의 꿈이 처음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곳. 하지만 마커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는 그 옛 꿈들이 얼마나 작고
자신을 깎아내리려 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8이라니 완벽하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단, 다시는 청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요. 오늘은 더 이상의 놀라움은 심장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좋아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권리는 유보할게요. 다른 방식이라니요? 마커스의 미소는 신비로웠고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를 믿어야 할 거예요. 믿어요. 안나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들이 아침 햇살 아래 함께 서 있으면서 안나는 퀸즈에 숨어 지내며 삶이 끝났다고 확신했던 테러에 질린 여자에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끝이 곧 시작일 수 있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최악의 배신이 가장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데이비드 첸은 그녀를 존재에서 지우려 했지만 대신 그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는 재건할 만큼 강하고 싸울 만큼 용감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았을 때 그것을 알아볼 만큼 현명한 사람이었다. 자, 마커스는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리 남은 인생을 계획할 준비 됐어요? 안나는 아침 햇살에 빛나는 약혼 반지를 바라보았다.